점심때쯤 동네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하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씨 얘기로 시작해 자식들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한참을 웃고 떠들던 그 순간 아주머니가 문득 제게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따님이 용돈 좀 챙겨드렸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안 받았어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아주머니는 곧장 물으셨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요즘 애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명절 용돈은 꼭 드려야 한다고들 하던데요. 저는 손에 쥔 찻잔을 살며시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몇 해 전 제 딸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위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소박한 월급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마음이 예뻐서 기꺼이 받았어요. 엄마,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받아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요. 딸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이 고맙고 대견해서 우리 딸 마음 참 곱다. 고마워. 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았죠. 하지만 속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 출발을 한 두 사람이 생활비에 월세에 아기 용품에 쓸 일이 태산일 텐데 매달 제게 용돈까지 챙기려 애쓰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일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딸의 성의를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마음 한켠의 무거움을 감춘 채 늘 고맙다 말하며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쯤 되었을 때였지요. 마침 손주가 아파 병원에 다녀온 길이라며 들른 딸의 집은 피곤함이 가득 묻어나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통들이 텅 비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식비 좀 줄여보느라 반찬을 다 떨어뜨렸네. 내일 장 보러 가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에 얇은 비수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딸 부부가 사는 게 빠듯하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지요. 저녁을 마치고 사위는 약을 사러 밖으로 나고 거실에 앉은 저와 딸은 오랜만에 단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중간 딸이 살짝 피곤한 기색으로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딸의 얼굴을 살폈지요. 우리 딸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딸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금세 눈가가 붉어지더니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엄마, 요즘 좀 힘들어요. 아기가 자꾸 아프고 생활비도 예전처럼 여유롭지가 않네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온 그 돈이 어쩌면 딸의 희생과 고민 끝에 건넨 마음의 조각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놀람이 밀려왔다. 은들이 항상 환하게 웃고 다녔기에 그녀의 속내를 눈치조차 채지 못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러울 만큼.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엄마한텐 뭐든 솔직히 얘기해도 되잖아.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그 말에 딸은 잠시 나의 눈치를 살피다 마치 오랜 시간 숨겨온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여는 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우리 살림이 점점 빠듯해지다 보니까 남편이 엄마 드리는 용돈을 좀 줄이자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엄마한테 드리기로 한 건 제 약속이니까 제가 먼저 줄이자 하면 엄마가 속상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을 철퇴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찔했다. 딸과 사위는 그들 스스로도 빠듯한 형편 속에서 내게 매달 용돈을 드리기 위해 조용히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없이 내가 실망할까봐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로 말이다. 그 사실이 가슴 깊숙이 박혀와 나는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다.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온 그 돈이 내 아이에겐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 그제야 깨달았다. 딸은 말을 이었다. 엄마, 사실 지난달에는 카드값이 모자라서 결국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 그래도 엄마 용돈은 꼭 챙기고 싶었거든요. 부족한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이내 울음을 머금은 채 말끝을 맺었다. 나는 너무 놀라 딸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적금을 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엄마 용돈 주려고 네 돈을 깨부셨다는 거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를 닦아내는 손끝이 아릿하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질 듯 아팠다. 결혼 이후에도 부모에게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기 삶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 내어준 딸. 그 사랑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더 가슴이 미어진 건 내가 받은 그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고여 있었단 사실이다.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쌓아두었는데 정작 내 딸은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머릿속엔 온갖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다. 왜 나는 당연하다는 듯 돈을 받아왔을까? 왜 그 작은 신호 하나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이가 결혼한 이후에는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도리어 내가 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나는 도대체 어떤 부모였던가? 그날 밤 나는 마음속 깊은 결심을 했다. 앞으로는 딸이 주는 용돈을 받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덜 힘들게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단지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로 끝내선 안 되었다. 내 진심을, 내가 왜 이 결심을 했는지 솔직하게 딸에게 전하고 싶었다. 상처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말해야 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진 않았다. 그 말을 꺼낸다고 딸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엄마로서 체면이 깎이는 건 아닐까? 수많은 고민이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다. 부모로서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의 삶이라는 진실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딸에게 말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몇 번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밝고 환했다. 하지만 나는 전날의 대화를 떠올리며 마음 깊은 곳이 저릿하게 저며왔다. 숨을 한번 가다듬은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가,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어제 네 말 듣고 한참을 생각해봤단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너희 부부가 이제는 더 이상 엄마한테 용돈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말을 마치자 전화기 너머로 묘한 정적이 흘렀다. 짧은 침묵 뒤 딸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혹시 제가 어제 괜한 말을 한 건가요? 엄마가 부담 느끼실까봐 그랬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아직 괜찮아요. 진짜예요. 그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나를 위해 했던 말들이 도리어 엄마 마음을 무겁게 한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다. 너랑 사위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엄마는 잘 알아.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 내가 부담이 되면 안 되잖니. 엄마는 이젠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돈으로 너희 가족을 위해 써. 너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길 바란다. 그 말이 끝나자 딸의 숨결이 떨려왔다.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저 진짜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부족해도 엄마 챙겨드리고 싶어서 드린 건데. 나는 재빨리 말을 끊고 마음을 다해 전했다. 아니야, 너한텐 미안할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 없어. 엄마는 네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받았단다. 지금껏 엄마 위해 애써준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젠 매달 돈 보내지 않아도 돼. 그냥 그때그때 시간 괜찮을 때 전화도 해주고 얼굴도 보여줘. 그게 엄마한텐 제일 큰 선물이야.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순간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에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하고 가벼워졌다. 이제야 비로소 정말로 전하고 싶던 내 속마음을 딸에게 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말이야, 네가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게 엄마한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란다. 말을 마치는 내내 울컥하는 감정을 꾹 삼켰다. 그러자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부름 속에서 나는 딸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걸 느꼈다. 서운함이 아닌 따뜻한 안도, 부담이 아닌 고마움. 우리는 그 순간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눴다. 전화를 마무리하면서 딸은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말대로 이제는 엄마 돈 신경 안 쓸게요. 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대신 엄마도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그 마지막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따뜻한 사랑과 깊은 연결, 그리고 진심으로 전해진 다짐에서 오는 감동이었다. 그 이후 우리 모녀 사이에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엔 단지 돈을 주고받으며 형식적으로 안부를 나누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진짜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다. 딸은 지칠 때면 내게 기대어 조언을 구했고 나는 손주를 돌봐주거나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금전 대신 진심이 오갔고 숫자보다 따뜻한 말들이 서로를 채워줬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나눠야 할 사랑이었다. 경제적인 지원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다해 서로를 아끼는 그 따뜻한 정성과 배려는 때로 돈보다 훨씬 더 큰 유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웃 아주머니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은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사실 저도요.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줄 때마다 고맙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괜히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도 자식이 주는 거니까 받아야지 하며 당연하게 넘겼는데 듣고 보니 꼭 그게 부모다운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끝을 부드럽게 이어갔다. 절대 받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아이가 건넨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아이의 현재 형편과 마음 상태를 한 번쯤 더 헤아려 보자는 거죠. 때로는 자식이 드리는 것보다 부모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녀는 깊은 공감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였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용돈을 줄 때 처음엔 솔직히 마음이 든든하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구나, 어여시 자리 잡았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 뒷면에 감춰진 현실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자식이라면 집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결국 부모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자식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지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 쥐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눈가엔 서서히 물기가 맺혀 있었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요. 나도 솔직히 그 돈 안 받고 싶었어요. 근데 괜히 아들이 섭섭해할까봐 그 말이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도 한번 용기 내보려고요.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전해보세요. 자식들은 생각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듣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엔 알게 될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는 돈보다 훨씬 귀하고 깊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요. 그녀는 말없이 한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밝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앞으로는 애들이 돈 보내면 그냥 쟁여두지 말고
차라리 같이 맛있는 거나 먹자고 말할래요? 그게 서로 더 좋겠네요. 그 말에 나도 덩달아 미소 지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때로는 용돈 대신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 하나에도 부모는 큰 감동을 받아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고요. 다만 매달 당연하듯이 돈을 받는 건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이를 진짜 위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유난히 따뜻하고 편안했다. 내 안에 오래도록 맺혀있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부모와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다. 무엇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구나 하는 깊은 공감이 우리 사이에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한 이웃이 되었고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햇살이 부드럽게 마음을 어루만지던 어느 오후 나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결혼한 자식이 건네는 용돈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내 결정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다. 그것은 결코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부모의 주머니가 비었다고 해서 자식의 지갑으로 채우는 일이 꼭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자식이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쓰며 넉넉한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된 입장에서는 더 큰 기쁨이 아닐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결코 돈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조용한 관심,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 깊은 행동 하나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전하고 느낄 수 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 또한 가끔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의지보다는 배려이며 기대기보다는 물러서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자식에게 부담을 짊어지우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내가 용돈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였고, 이제는 그 결심이 내 삶의 작은 자존심이 되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조심스럽게 나의 경험을 전해드리고 싶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이 건네는 용돈을 늘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받아오면서도 마음 한편엔 왠지 모를 무거움이 남아 있었다면 한 번쯤은 자식과 솔직하게 마주 앉아 이런 말을 건네보시길 권하고 싶다. 얘야, 엄마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웃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란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분명 아이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스며들 것이다. 진정한 효도는 때로는 값비싼 선물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순간에 피어난다. 그런 사소한 이해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 속에서 마음이 복잡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이 인연은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크나큰 은혜가 있었던 이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다. 그런 자식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극진히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정성껏 장례와 제사를 모신다.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에 공헌하며 백성에게 덕을 베풀고 그 이름이 청사에 길이 남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식을 존경함과 동시에 그를 낳고 길러준 부모 역시 함께 우러러보게 된다. 역사 속의 충신과 효자들이 바로 그런 인연을 지닌 이들이다. 둘째는 원한을 갚기 위한 인연. 이 경우는 전생의 부모가 자식에게 원한을 입혔던 죄를 갚기 위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다. 작게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크게는 부모에게 화를 끼치며 살아있을 때는 정성스런 보살핌조차 드리지 않고 죽은 후에도 부모의 넋을 모욕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더욱 심한 경우
권력의 자리에 올라 부패와 죄악을 일삼으며 가족과 친족까지 파멸에 몰아넣고 조상의 무덤조차 욕되게 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문 전체를 경멸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인연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부모와 자식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복잡하고 얽힌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건 결국 사랑은 책임이며 배려는 가장 깊은 애정의 표현이라는 진실일 것이다. 사람을 질타하면서 그 사람의 뿌리인 부모까지 함께 욕되게 만드는 일, 결국엔 한 사람의 죄가 가문 전체에 오명을 씌우게 되는 일입니다. 왕망, 조정, 동탁, 진화 같은 간신과 역적들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들의 악행은 단지 개인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까지 욕되게 만들며 후손에게까지 불명예를 남깁니다. 세 번째 인연, 빚을 갚는 인연은 자식이 전생에서 부모에게 진 물질적 빚을 갚기 위해 이승에 다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 빚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자식은 평생토록 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그 빚을 갚고자 애씁니다. 하루하루 일에 찌들면서도 말없이 그 책임을 짊어지지요. 하지만 그 빚이 적다면 어느 정도 효를 다하다 중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고생 끝에 학업을 마치고 이제 막 성공의 문턱에 섰다 싶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라든지 사업이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무렵 덧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인연은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부모가 전생에 자식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식을 낳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빚이 가볍다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교육비를 대고 혼수까지 마련해 결혼까지 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부모는 수명을 다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빚이 클 경우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결국 가문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고도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부터 입에 올립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하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억울함만을 되새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생의 인연과 빚을 떠올리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는 드물기만 합니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미움을 심고 사랑을 기대한다든지 어둠을 뿌려 빛을 거두겠다는 기대는 애초에 모순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에 따라 거두는 것이 세상의 섭리이며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깊이 되새기게 하는 문장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표현을 넘어 옛사람들의 자식 사랑 방식을 조용히 비춰줍니다. 그들은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보다 인내로 자식을 품었지요. 사마은가범에는 증자의 말을 빌려 그들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군자는 자식을 깊이 아끼되 얼굴에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시킬 때에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고 연민으로 무너지는 대신 단호하면서도 자애롭게 도리로 이끌 뿐입니다. 자식을 따르게 하되 명령으로 강제하지 않고 가르침으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사랑이 깊어도 그것을 표정이나 말에 드러내기보다는 늘 절제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자식을 대합니다. 기쁨이 있어도 웃음을 감추고 자식의 잘함에도 칭찬보단 겸손을 가르치는 식이지요. 그렇게 도리로 자식을 이끌어야지 억지로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다그치듯 당장 따르라고 명령한다면 그 순간부터 부모가 지닌 은혜는 아이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자식이 자연스레 부모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물처럼 흐르되 결코 넘치지 않는 법이었고
자식의 덕은 말로 치켜 세우기보다 침묵 속에서 더 빛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방식을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을 지켜낸 것이지요. 자식의 덕을 굳이 말하지 않는 까닭에는 깊은 배려와 절제가 깃들어 있다. 첫째, 자식이 자신에 대한 칭찬에 도취되어 오만하거나 자만에 빠질까 염려되어서이다. 둘째, 부모의 자랑이 의도치 않게 다른 이들에게 허세처럼 비춰져 오히려 자식에게 불필요한 시선이나 비난을 불러올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식 자랑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화자찬처럼 들려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마은가법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단순한 침묵이나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잘못과 허물을 바로잡고자 애쓰는 자식이야말로 진정 부모를 구하는 이라고 말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고대부터 사람들은 이 순종의 덕목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사마은은 이렇게 강조한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그르다면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 자칫 잘못된 길을 함께 걷게 되어 오히려 부모를 더 깊은 어둠 속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그릇된 판단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는데도 자식이 아무 말 없이 눈 감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 그런 자식은 그저 나이든 부모를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모가 정의롭지 않은 언행을 할 때는 반드시 조용하고 정중하게 간언해야 하며 그 방식 또한 섬세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사마은은 이런 간언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자세를 일러준다. 부모가 잘못을 고치지 않더라도 자식은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표정을 온화하게 유지하면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공경심을 가지고 더 깊이 효를 실천하며 기회를 보아 다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 설령 부모가 그 말에 격노하고 심지어 자식을 매질한다 해도 자식은 마음의 원망을 품지 말고 더없이 경건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 이는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바른 길로 이끄는 자식의 깊은 사랑과 인내의 표현이다. 이에 어떤 이가 사마은에게 물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그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부모를 더 난처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에 사광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바로잡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체면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말은 반드시 집 안에서 외부에 들리지 않게 조용히 전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밖에서는 부모의 허물조차도 숨겨야 한다. 이 가르침에는 단순히 잘못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부모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식의 섬세한 지혜가 깃들어 있다. 잘못을 지적하되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바른 길로 이끌되 존엄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이 이중의 절제야말로 진정한 효의 완성이다. 무엇이 참된 효도인지, 어떻게 부모에게 바른 길을 권해야 하는지 그 해답은 한결같이 깊은 존경과 따뜻한 애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진심 어린 공경과 참된 효심으로 부모의 잘못을 정중히 짚어 말하면 그 자식은 부모의 인격을 높이는 길에 기여하게 된다.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식이 품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오히려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그리고 부모의 허물은 자식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 마치 자식의 책임인 듯 안으로 거두어지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된다. 이렇듯 집안에서는 진심을 담아 조용히 정성껏 간언하고
집 밖에서는 한 점 허물도 없는 듯 부모의 체면을 지켜주는 자식. 바로 그런 이가 진정한 의미의 효자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글을 들으며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올 때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고 떠나는 날에도 곁에 동반자는 없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좀 필연적으로 외롭고 고요한 길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홀로 있는 그 고독 속에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고 또 누군가는 긴 인연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종지부를 찍었다. 삶의 가치는 결코 남들이 내려주는 평가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누군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정해진 대본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우리는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조차 잊어버린다. 그 결과 자신을 진심으로 마주할 용기를 잃고 스스로에게는 늘 인색해진다. 평가도 보상도 사랑조차도. 그러나 혼자라는 건 결코 약함이나 결핍이 아니다. 혼자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낯선 자유 앞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한다.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요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마치 벗겨진 껍질처럼 낯설고 불편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둔다. 혼자는 곧 쓸쓸함이라 단정하고 공허하다고 착각하며 피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걸어가야 하는 존재다. 자식도 배우자도 주변의 모든 역할과 책임도 잠시 내려놓고 오랜 시간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며 살아온 나라는 존재에게 이제는 사랑을 돌려줄 차례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을 아껴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만큼 나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누려보았는가?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여행을 혼자서 해본 적은 있는가? 고요한 밤, 오래된 기차에 몸을 싣고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가를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그 순간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생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깊은 호흡이 된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감정과 사유를 만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고 걱정하는가? 괜찮다.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왔다는 증거다.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음미해보자. 그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자라고 성숙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낸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칭찬해주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삶을 지켜온 나의 모든 시간들의 박수를 보내자.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기에 더욱 빛나는 여정이었다. 지나온 삶을, 이토록 험난하고 찬란했던 나의 시간을 이제는 마음껏 끌어안자.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그 길 위에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욕망과 실수, 그 어린 날의 미숙함조차 따스히 감싸 안아주자. 내가 살아낸 시간, 그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에 담긴 진심과 수고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작은 미소 하나 선물해주자. 이젠 이만하면 충분하다. 충분히 잘 버텨왔고 잘 이겨냈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릴 필요는 없다. 잠시 멈추어 그동안의 아픔을 달래고 무너진 기운을 추스르며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수고했어. 애썼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잖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세월을 버텨온 나라는 존재에게 이제는 칭찬과 위로와 용기를 건네야 할 때다. 풋내기 시절 욕심 부리고 실수하며 떼쓰던 나조차 지금은 품어주어야 할 존재다. 그 또한 나였으니까. 거울 앞에 서보자.
언젠가부터 거울을 외면하고 피하게 되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 오늘은 마주해보자. 거울 속에 비친 얼굴, 어느덧 깊어진 주름과 조금은 흐릿해진 눈빛.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얼굴엔 삶의 무게가, 웃음과 눈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 속에서 생기 넘치던 그 얼굴을 떠올려보자. 신혼 시절의 설렘이 담겼고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희망으로 빛나던 그 젊은 엄마의 얼굴. 빡빡한 살림에도 꿋꿋이 웃으며 하루를 살아낸 얼굴. 아이들 성적에 울고 웃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 부모님을 먼 길로 보내드리던 날, 후회와 눈물로 가득했던 그 얼굴. 그리고 지금 거울 속엔 그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또 다른 나의 얼굴이 있다. 어느새 굳어버린 표정,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만큼 변화된 내 얼굴에 이제는 좋은 표정을 하나 선물해주자. 수십 년간 근심과 걱정으로 얼룩졌던 내 얼굴에 앞으로는 웃음과 여유, 그리고 따뜻한 희망의 색을 덧입혀주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자.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넌 내 삶을 함께 걸어준 유일한 얼굴이었어. 지구 위에 단 하나뿐인 이 얼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표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오롯이 우리 둘만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하자.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어 삶을 바꾸는 법.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결을 그려낸다.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해보자.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꺼내자. 잊고 있던 열정을 되살리는 시간이다. 두 번째, 늘 가슴에만 품고 있던 여행지로 호련히 떠나보자. 세 번째, 이번엔 지금까지 아껴왔던 것보다 더 좋은 신발 한 켤레에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보자. 다섯 번째, 아직도 마음속에 묻어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자. 그 용서가 곧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을 찾아가 나에게 맛있는 선물을 안기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포근히 안아줄 수 있기를. 지나온 세월이 어떤 모양이었든 이제부터는 망설임 없이 행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거울 속 낯설게 변해버린 내 얼굴, 이제는 그 얼굴과 진심으로 화해하자.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인생의 동반자처럼 다정하게 마주하고 끝내 우리가 먼 길 떠나는 날 그 얼굴에게 속삭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한 삶 참 따뜻하고 아름다웠다고. 먼저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주자.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말에 걸맞은 행동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스스로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태도는 이제 그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삶이 얼마나 값진 여정이었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자. 나는 단 하나뿐인 얼굴을 가졌고 그 얼굴은 기쁨과 눈물, 절망과 희망을 함께 건너온 유일한 증인이다. 그러니 나는 이 얼굴을 사랑한다. 오랜 세월 흰머리와 주름살을 함께 써내려온 나의 인생이 이 얼굴 위에 다 새겨져 있으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삶을 마음껏 누리자. 언제까지고 살 것처럼 미루고 참기만 하다가는 어느 날 걷는 것조차 힘겨워진 뒤에 비로소 후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아직 다리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눈빛이 생생할 때 가고 싶은 곳으로 과감히 떠나자. 혹시 병이 들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자. 병들고 늙고 떠나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리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생명은 하늘에 맡기고 내 마음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자식이나 손주의 일에 대해선 너무 나서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정도로 만족하자.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랑일 수 있다.
내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내 삶을 내가 존중하면서 살아가자. 산과 죽음, 흥망과 쇠락, 그 모든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걸어가자. 세월은 멈춰선 듯 보여도 끊임없이 흐르고 오늘 이 순간 또한 곧 과거가 된다. 그러니 오늘을 아끼고 사랑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내자.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자녀, 그리고 스스로와의 관계에 작지만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마음 한켠에 저장해 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